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국 어민과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방류를 개시한 일본 정부. 일단 방류 후에 처음으로 측정한 원전 앞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찬성도 지지도 아니라고 밝혔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반대 여론이 상당한 상황이고요.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Y에서 해외 반응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바라보는 해외 시선들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 먼저 일본 반응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자, 지금 앞서서 우리 김혜영 앵커가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제가 조금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방류 후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이거는 사실 지금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도쿄전력의 발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일방적으로 도쿄전력 측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크로스 체크가 안 된 결과라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이 핵폐수를 담아놓은 상태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에 갔지만 제대로 된 시료 채취가 불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샘플만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네. 완전히 믿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배달해 준 시료를 가지고 나름 뭐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IAEA의 최종 보고서도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실제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예. 앞으로 도쿄전력이 계속해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검사 수치 공개하겠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그리고 방류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이거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방류가 아니고 투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버리는 네.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핵발전소를 돌리는데 냉각수가 사용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냉각수도 원래 바다로 해양으로 방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이번에 이 일본이 핵폐수 바다에 버리는 거하고 뭐가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연히 달라요. 그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IAEA 상의 규정에도 냉각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거는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핵발전소 자체가 폭파가 돼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그거 자체를 식히는 그 네. 핵폐수, 오염수는 처음으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처음 일어난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핵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라는 런던 협약은 일본이 주장해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측에서 이 핵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런던 협약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버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 그래서 저는 방류라는 표현보다는 해양 투기. 이제 핵 쓰레기를 지금 버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생각보다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도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핵폐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검사하겠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제대로 된 검사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고 그 예. 검사 따라서 이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하나 원래는 그 후쿠시마 이제 어민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인근 지역의 어민들의 반발 이렇게 소수였던 것처럼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핵폐수가 이제 국제사회에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많이 이제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어민들, 일본 어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쿄전력 전 직원도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 잘했어요라는 반응이 나온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국의 반대까지 무릅쓰면서 방류를 투기를 한 건데 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중국이 전면 그 금지를 하기 직전에 지난달 7일 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전면 다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죠. 예. 그때도 이미 일본 정부가 굉장히 크게 항의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방류가 투기가 시작되자마자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홍콩과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현과 그 인근의 10개 지역에 수산물 그리고 과일, 채소까지 다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1위, 홍콩이 2위잖아요. 그렇게 많은 양을 수입했던 나라인데 다 중단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체적으로 수출하는 42%의 수산물이 다 중국과 홍콩으로 가는 거고 비용으로 따지면은 1조 3,6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민들이 제가 후쿠시마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 또는 유통업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중국과 홍콩으로 보내는 모든 게 다 막혀버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쿄전력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과 관련된 피해는 우리가 배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예. 우리 김혜영 앵커 얼마 받으시면 앵커 그만두실래요? 저는 엄청 비싼 금액을 부를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 접근 방법 자체가 틀린 거죠. 네. 핵폐수를 바다에 투기하지 않았으면 사실 쓸 일도 없는 돈이고요. 그렇죠. 이 난리를 국제사회 전체가 난리를 칠 일도 아닌 겁니다. 지금 일본 어민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들도 네.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 찬성도 지지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요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BBC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정부는 사실상 이제 찬성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정부가 아니 우리는 그렇게 찬성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정부가 반대한 적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없죠. 문재인 정부 때는 명백히 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양재판소 가겠다라는 얘기까지 다 했었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반대 이야기 한 게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는 찬성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찬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의 그 핵폐수 투기로 인해 가지고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인접국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줘야지만 국제사회에서 힘을 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만 지금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국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한국이 왜 저런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외신 기자라면 한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보도 반드시 쓰거든요. 예. 아니나 다를까 외신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 미국 정부, 일본 정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고 해서 네. 이 섬나라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들 채용해 가지고 그 대응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쪽에서는 우리 찬성한다라는 식으로 사실상의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덧붙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태평양 국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사실 핵폐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 이제 자신들을 향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섬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엄청난 경제 협력을 그리고 경제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입장을 약간 같이 해준 나라들이 있는 거군요. 입장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분명히 모두가 한 17개 나라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가 중간중간 한두 나라씩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나와보면은 일본의 경제 지원, 경제 협력. 그리고 그 엄청난 규모. 사실 그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아니고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나라들에 몇 조 원씩 갖다 주면은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계속 과학 얘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반대하거나 비판, 우려하는 목소리는 선동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외신 보도들은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이 핵폐수 투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로 몰아가는 분위기잖아요. 여야가 어떻게 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짜 뉴스다 선동이다. 지금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진짜 정쟁화시키는 언론 보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외신들은 그거는 아니에요. 한 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네.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뭐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지지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반대 여론이 더 크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객관적 사실들만을 나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과학자들도 전문가라고 하는 그룹들도 일본 정부의 입장에 선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 입장에 선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입장을 동시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정쟁화돼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보도 방향이나 이런 내용도 많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다르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 싸움, 정치적인 이야기 이게 지금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야가 어떻게 싸웠고 총리가 이거 가짜 뉴스다, 괴담이다, 선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정말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알고 싶은 거지. 근데 예. 그런 보도들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 다시 짚어보면서요.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서요. 퀴즈를 한번 내드릴까 합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브릭스,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흥 경제 강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5나라로 구성된 경제연합, 영문 첫 글자를 딴 약어인데요. 브릭스가 세력을 좀 키워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브릭스의 맨 끝에 S를 맡고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예. 김혜영의 뉴스 공감에서 김혜영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 S를 맡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 15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공식적으로는 22개 나라, 비공식적으로는 한 20개 나라 해가지고 40개가 넘는 나라들이 나도 회원국이 되고 싶어요라고 신청을 했어요. 자, 그중에서 지금 6개 나라가 추가로 브릭스에 들어왔다. 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냥 뭐 브릭스라는 경제 협력체가 있고 이게 뭐 회원들 많이 받아들였나 봐요라는 네.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제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가 네.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국이 거론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나라가 어디냐면은 사우디하고 이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예. 중동의 세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위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서부 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네. 그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렇게 해서 6나라. 이렇게 6나라. 자, 이 6나라의 공통점이라 하면 석유를 비롯해가지고 천연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 네. 그러나 그 풍부한 천연 광물만큼 경제 발전을 하지는 못한 나라들. 다 네.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브릭스가 사실 이 나라들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게 뭐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어떤 대항하는 협력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졌는데 여기서 산유국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사우디, 이란, 아랍에미리트는 뭐 천연가스, 석유 엄청나게 수출하는 나라들이고, 그렇죠? 자, 여기서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와 석유를 또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 있습니다. 예. 이들 사이에서 이것들을 거래할 때 지금까지는 뭘로 거래를 했느냐? 달러로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중국이 달러를 지불하기 위해서도 본인들 수수료를 물어야 되고요. 그쵸.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이란도 달러를 받아가지고 이걸 또 수수료를 물고 자국 화폐로 바꾸든지 해야 예. 된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우회적으로 우리끼리 할 때 달러 사용하지 말자가 충분히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어요. 달갑지가 않은 거죠. 게다가 지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동에서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불리던 나라들인데 지금 중국, 러시아 쪽하고 손을 잡은 거고요. 예. 이란은
미국이랑 적성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서 미국이 이란을 고립시키려고 엄청 제재도 가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란이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브릭스에 들어가 버림으로 인해서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집트는 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보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 대가로 중동 내에서 왕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하고도 굉장히 친한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예, 그런데 여기에 합류를 했어요. 자, 남미에서 아르헨티나 굉장히 경제력이 크지만 지금 6년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거든요. 예. 이 나라가 브릭스에 들어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더 이상은 못 살아남겠으니까 브릭스 안에서 우리가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살아남아 볼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 아르헨티나가 돈을 빌렸던 곳은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서방 국가 중심의 은행이었잖아요. 네. 근데 브릭스 안에도 신개발 은행이라고 자체적으로 은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어느 쪽이 이제 책임지게 되느냐? 브릭스 쪽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 큰 나라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그리고 이번에 사실 베네수엘라도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브릭스 쪽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이쪽과 경제 협력을 한다. 그러면 서방 국가,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던 비율 자체, 포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의 기존에 주지 않아도 됐던 것들을 줘야 되고 예. 약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G7하고도 비교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G7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인구 면에서는 사실 브릭스만으로도 전체 인구의 42%거든요. 뭐 영토면에서도 워낙 크고 그다음에 예. 국내 총생산에서도 지금 브릭스만으로도 32.1%예요. 근데 G7은 29.9%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G7의 그동안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가치 동맹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민주주의를 뭐 근데 이번 브릭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네.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이익이 될 것이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치 이념을 강조하지 않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운신의 폭이 생기는 겁니다. 나라들 입장에서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브릭스 세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얘기까지 해봤고요. 저희가 유튜브 후토크로 러시아 소식 조금만 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의 뉴스공감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유튜브 후토크로도 많이들 얘기해주시고 계시네요. 다시보금님께서 일본을 허락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지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은데요. 여명님은 우리나라도 일본이 오염수 방류 멈출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 이런 의견 또 남겨주셨네요. 이번에 러시아로 가볼게요. 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 일으켰던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보스인 프리고진이 사망을 했습니다. 뭐 전용기 비행기 추락 사고였다고 하는데 사망에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특히나 이제 주목하고 있으면서 이게 뭐 미사일 격추냐 또는 내부 폭발이냐 원인을 가지고도 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변이 위협스럽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터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몇 주 전에 조심해야 돼라고 경고까지 했었거든요. 심지어 이거 러시아가 한 거야? 미국이 한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아마 사고가 맞는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음모론이 나오는데요. 자, 그 많은 음모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프리고진의 사망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 뭐냐면 중요한 건 공식 석상에서 더 이상 프리고진은 사라졌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프리고진이 뭐 살아남아서 뭐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게 맞고요. 예. 그렇죠. 더 이상 이제 공식석상에 등장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푸틴이 본인을 위협할 만한 정적을 뭐 제거했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미 지난 7월에 푸틴이
러시아 군 장성 출신의 이 프리고진과 함께 일을 하던 사령관을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으로 임명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군으로 흡수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물론 프리고진의 개인적인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그 신뢰도, 뭐 개인기 이런 것 때문에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굉장히 뭐 아직도 슬퍼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와야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서방의 바람 같은 거고요. 바그너 그룹은 용병 그룹입니다. 용병들은 돈을 주면 싸우는 돈 받고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이 지금 러시아 내에서 러시아 군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는 바그너 그룹이 이제 다른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그 다이아몬드나 금 광산과 관련해 가지고 좀 치안이 불안정하고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 이제 정치 권력하고 결합해가지고 그들을 비호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엄청나게 챙기고 있고 그게 지금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을 했었고 바그너 그룹 자체가 챙긴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푸틴 대통령이 승인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고 허가를 해줘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바그너 그룹 역시 푸틴의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 재산을 불리기 위한 하나의 용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바그너 그룹은 어떻게 되냐. 그냥 하던 일 계속 할 겁니다. 예, 특별히 와해되거나 어떤 내부에서 또 다른 반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프리고진의 이 신변에 이상이 생긴 점은 이거는 그 푸틴이 늘 제가 이제 사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얘기했거든요. 프리고진은 반드시 이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권력을 용인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상 무장 반란에 대한 보복 개념으로 그럼요.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 원래 그 푸틴은 자기에게 대항하는 사람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인도 살해하는 그런 사람인데 반란을 대놓고 일으켰는데 이거를 봐준다고 있을 수 없고요. 프리고진은 혼자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러시아 권력층 내부에 프리고진과 내통을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푸틴이 반란 직후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게 저는 지켜보면서 프리고진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선까지인지를 다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마 그 정지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일단은 혼란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프리고진을 이제 제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시킨 다음에 원래 푸틴이 하던 방식대로 했고요. 이거는 프리고진뿐만 아니라 프리고진과 내통을 해서 푸틴에게 반항을 하려던 저항을 하려던 세력까지 다 일거에 이제 다 정리가 된 그러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다시 이제 푸틴의 권력이 공고해짐을 만천하에 드러낸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지금 서방 언론 중심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뭐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그 서방 언론 보도에 따랐으면은 이미 전쟁이 끝났어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서.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당연합니다. 지금 서방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다른 나라 언론에서는 그냥 우크라이나가 지금 빼앗긴 동부 쪽이랑 남부 쪽 영토 떼주고 빨리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에게 무기만 지원해주면 공격 무기만 전투기만 제대로 지원해주면 우리가 이걸 되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실제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의 수백 대의 전투기를 지원해줄 국가는 없습니다. 그걸 해줄 이유도 보이지 없고요. 않는 전쟁.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평화협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끝으로 미국 소식도 하나만 챙겨볼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 4번째 검찰 출석해서 이번에는 머그샷도 찍었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가 그 성인 영화 배우의 입막음을 위해서 이제 본인의 그 법률 비용을 이제 회사에서 대놓고 그걸 기록을 조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밀 문건을 사조로 빼돌린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죠. 그리고 세 번째가
2020년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 네 번째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조지아주가 사실 굉장히 격전지였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왜 내가 졌어? 내가 표를 빼앗겨서 그런 거야. 내 표 찾아내. 이러고 이제 압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는데 처음부터 여기서는 그전에도 사실 기소가 되면서 머그샷을 찍었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외로 인정을 해줬던 거고요. 조지아주 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우린 예외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사실은 전현직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기소가 됐고 최초로 머그샷을 찍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흑역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대통령에서 내려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 번째 출석이고 그렇죠. 머그샷까지. 근데 이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본인의 머그샷을 계정이 정지됐다가 풀린 그 전 트위터 현 X 거기에 올렸어요. 굉장히 노려보면서 찍었더라고요. 예,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거 선거 개입입니다. 여러분 항복하지 마십시오. 이거조차도 활용을 하는. 당연합니다. 트럼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해 주세요라는 링크를 같이 올렸죠. 대단한 정치력인 걸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설사 수감이 되더라도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원래 트럼프는 그런 사람입니다. 눈썹을 찌푸리고 네. 카메라를 노려보면서 찍은 머그샷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글로벌 Y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